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건보료 폭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일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건보료가 엉뚱하게 새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같은 문제를 철저히 살피겠다며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한데도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산타클로스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건보 혜택을 늘려주겠다고 마구 뿌려대는 선물 비용은 도대체 누가 냅니까?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병원 이용까지 늘면서 건강보험 적립금이 금세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철저한 준비로 해결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과도한 진료와 입원 등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예방 중심의 의료 정책을 추진해 재정 누수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 200만 명을 예로 들며 보장 확대는 가정을 지키는 안심장치라고 옹호했습니다.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논의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4제곱미터 값이 반년 새 2억 넘게 오르면서 주변 집값까지 들썩이게 했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매물이 나오는 족족 거래됐지만 지금은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국세청 조사단까지 수시로 찾으면서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왜냐면 컴퓨터도 잡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걸리면은 머리가 골치가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급매물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값을 2억에서 3억까지 낮춘 매물이 잇따라 나오고 세종에선 3억 8천만 원 하던 아파트 분양권이 1억 원이나 낮춰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아파트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4구와 성동구 등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가격 하락 속에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책 발표 전주와 비교해 서울에선 90%, 세종시에선 80% 넘게 줄어드는 등 투기과열지구 대부분에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대출뿐만 아니라 청약이나 재건축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다혈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도 약세를 띌 것으로. 대출 규제와 세무조사 경고, 분양가 상한제 예고 등 강력한 규제가 줄줄이 나오고 있어 부동산 시장 냉각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기수와 서열 대신 실력을 고려한 파격 인사였습니다. 먼저 특수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엔 한동훈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부회장 수사를 맡은 검사입니다. 공안 사건을 책임지는 2차장은 파격적으로 특수통의 박찬호 부장검사가 맡게 됐습니다. 기존 공안 수사에 관습을 깨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등을 재수사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주요 부서의 대거포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강조한 적폐척결 수사와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권의 수상한 문건들도 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진 1순위로 꼽혔던 법무부 검찰국 과장들은 이전과 달리 한직으로 배치됐습니다. 검찰국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의중을 일선 수사팀에 부적절하게 전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인권국장 등 일부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고 파견 검사 숫자도 5명 줄였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문재인 케어. 제가 낮에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계신 분들과 그 식당 주인분들이 TV를 보면서 박수 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 쏟아지는 발언들을 보니까 극과 극의 뭔가를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혀폴리즘이다 뭐 공격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돼 있는 항목을 다 없애버리겠다예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제외하거든요. 결국은 그 방향성으로 가겠다는 거고 사실 맞는 방향성이잖아요. 어떤 건 급여가 되고 어떤 건 비급여가 되고. 그래서 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일부 오남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에 대한 의료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노인, 아동, 여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노인 치매에 관련해서 중증 치매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률이 입원이 20%, 외래가 30에서 60%였던 현재에 비해서 개선했을 때는 10% 이하. 그리고 MRI 신경인지 검사 비용이 약 1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20에서 4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야, 급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못 찍었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노인 치과 관련해서는요.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개선되면 30%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아동 입원은 입원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현재는 10에서 20%였는데요. 개선되면 5%로 인하가 되고요. 아동 치과의 경우 치아 홈메우기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60%인 현재에 반해 개선되면 10%로 인하됩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현재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반해 개선이 되면 모든 여성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비급여 의료비가 2015년에 국민이 내야 됐던 의료비가 13조 5천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64% 줄어요. 그래서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는 4조 8천억 정도로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OECD 평균이 19.6%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36.8%로 거의 2배 이상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오직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멀은 거죠. 이건 획기적인 변화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혁명에 가까운 거를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식당에 그런 분들이 박수를 쳤던 이유가 뭔가 국민들이 느꼈을 때는 바뀌고 있다는 체감적인 것이 오는 거예요. 네. 정권이 바뀌었어. 근데 사실 우리 실생활에 별로 그게 없잖아요. 검찰총장이 바뀐다고 한들 우리 실생활에 뭐가 바뀝니까 당장?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생활에 관한 문제거든요. 병원에 가는 것은 돈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는 없게 만들자.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문재인 케어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근본적인 걸 좀 잊고 사는 것 같다. 박근혜나 이명박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금수라고 하잖아요. 금수 같은 놈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금수하고 인간이 다르는 게 뭐냐면 이 사자 새끼들이나 호랑이 새끼들 말이에요. 이 협업으로 먹이를 사냥하거든요. 근데 그 먹이를 사냥하다가 상처를 받으면요. 이 금수들은 버리고 가요. 도태되는 거죠. 네, 죽어요 그냥. 그런데 인간이 지금 한국 사회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걸 지금 공격한 걸 보면 제가 화가 난 게 뭐냐면 이거는 인류가 지향하는 복지국가 또는 복지국가를 떠나서 이건 복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존권이죠. 생존권의 문제인 거고 인권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방해하고 예산의 문제로 삼는다면 금수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켜보면 우리가 지금 이것과 연동해야 될 게 뭐냐면 기성세대들이 정년 퇴직 이후에 빈곤으로 추락하는 비율이 45%가 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것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퇴직 이후에 1년도 지나지 않아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암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약 한 달에 4주에 353만 원의 약감을 물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돈을 없는 사람은 죽거나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있는 사람은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야. 아까 명령 씨가 말씀하신 대로 생존권이죠. 생존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건 금수 같은 새끼들이에요. 금수만도 못한 새끼들. 예, 못한 많은 새끼들이에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인간들의 면면 한번 볼까요? 양아치입니다. 지금 야당은 일제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짊어지는 정책. 그러면서
국민의당만 그나마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정우택 뭐라 그랬습니까?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178조 원 추계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의 공적 김태흠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문재인 케어를 위해 30조 원의 재정을 더 쓴다는 건 아닌가. 문재인식 인기 영화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서 한 번 시작하면 걷어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지의 맛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돌릴 수가 없다는 문제를 노골적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지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야당과 일부 언론들은 이 문제를 공격하는 게 두 가지 길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프레임으로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데 우리가 그동안 당해왔던 임플란트의 예를 들면서 이 정도로 해서 해준다고 한들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혜택 본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당은 주로 지금 예산 문제로 공격을 하고 있죠. 이 예산 문제는 항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30조 원, 178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년 동안 나눠야 돼요. 우리 30조 원은 5년 동안 나누면 1년에 6조 원이잖아요. 그냥 산술평균 내면. 6조 원이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기금, 흑자를 내서 지금 저축해놓고 있는 돈이 20조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조 원만 만들면 되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특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료도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자동으로 퍼센트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연동돼요. 예, 연동돼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초고소득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비율도 점차 늘려갈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정부 재정이 전반적인 정부의 재정이 좀 더 지난 과거 한 9년 동안에 비교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갈 거다. 그러면 재원조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좀 정말 깊게 관찰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을 주장에 의하면 이거예요. 올해 예산이 정부 예산이 400조거든요. 400조 기준으로 추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기가 끝나면 2022년이죠. 네. 그리고 인류가 한번 급변하는 시기가요. 2025년이에요. 미래학자들 다 얘기하고 있죠. 과학이나 사회 문물들이 한참 업그레이드되는 이 기점이 2025년이라고 하는데 2025년에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600조에서 700조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경제 8위고 그다음에 1인당 GDP가 약 5만 불에서 6만 불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전이거든요. 임기 끝이. 2025년.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정부 예산이 550조 정도 될 거예요. 최소가. 아니면 600조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예산에서 한 해 6조면 증가분을 상대적으로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6조 원은 내년에 5조 원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죠. 가치가 예.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한 건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자유한국당이 금수 같은 애들은 그냥 400조로 놓고 다 계산해버리는 거야. 이게 국민연금도 그렇고 공무원연금도 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그냥 가죠. 국민이 볼 때는 세금 더 내야 보다 이 긴장감 막 고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60살 넘어서 늙어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막 기초수도 나오고 이빨도 막 국가가 싸게 해주고 응?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게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 그리고 죽어. 이게 뭐 나랍니까? 인간입니까? 금수지. 바른정당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 한 명 있어요. 박인숙. 이분이 한 말이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수습 불가능한 대책.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 전체가 다 틀렸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수습 불가능한 대책. 원래 복지국가가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 인류의 지향점이죠. 예.
그래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래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마자 언론들이 일제히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병상이 부족해질 거다. 왜 니들이 그런 걱정을 하니?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은데 가서 병상에 다 누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게 의사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의사 자격증 박탈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금수가 아니라면 돈이 부족하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다음에 병상이 부족하면 병상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야당은 반대만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도, 또는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이 복지 맛을 보면 국민들이 자기들이 다시는 정권을 못 잡겠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려고 하는 요량으로. 이게 이제 올해 캐캐 먹은 세금 폭탄론과 상당히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인데, 건강보험이 흑자라고 그랬잖아요. 흑자로 남길 필요가 없는 걸 계속 흑자로 있으면서 그 돈을 쓸데없이, 뭐 물론 국민연금하고 조금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곳에 투자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 돈 계속 쓰고 해년마다 한 몇 조씩 적자가 나는 거 나름대로 이렇게 메꾸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은 기업들의 세금이 많아질 거다 이런 식의 우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10,000원 내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10,000원을 내줘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보험이 적자가 나게 되면 기업들한테 더 뜯어내려고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몰려고 하고 있는, 결국은 친기업적인 마인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사실상 꼴찌 수준의 비급여였던 그런 수준을 보였다고 하면은, 네, 맞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금수 새끼들이. 자, 문재인 케어 저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요. 맞아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칭찬해 줘야 될 게 뭐냐면 희귀병 있잖아요. 희귀병. 저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나오셨잖아요. 과학이, 인류가 진화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이 과학으로 풀지 못한 병들이, 또는 치료하지 못하는 증상들이나 병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나몰라라 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 가족들은 이 희귀병을 앓는 아이 때문에 다 가족이 붕괴돼 버려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보험처를 해서 일부 생명을 유지하거나 치료가 가능하도록, 또는 그 현상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유기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생존권의 문제인 것이 지금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안철수 씨한테 한번 가볼까요? 이분이 광주를 갔어요. 이번에 그 택시 운전사가 영화가 히트하니까 관련한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더라고요. 숟가락 얹기 신공. 아니 그 정말 양아치. 근데 그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 당 강령에 4.19, 5.18을 삭제하려고 했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팩트잖아요. 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천정배 쪽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굉장히 대립각을 잘 세워주고 있는 사람, 정동영하고 천정배 두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천정배가 더 조금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역시 천사인 볼트답게. 근데 그래서 지금 분위기 이런 거예요. 안철수는 호남을 버렸다, 이런 겁니다. 호남을 버리려고 한다. 지금 스탠스로 보면 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나오는 게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리고 호남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이렇게 빨리 등판을 하면 호남에서 안철수 자숙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더 안 찍을 것이다라고 하는, 호남을 버린 상태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그 극중주의, 중도에 그 살아남는 그런 길을 택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호남 배제론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건데, 안철수가 지금 국민의당에 유력한 사람이 없다 보니 국민의당의 관심도 떨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출마를 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좀 받고 그러면서 국민의당 지지를 올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광주 전라 12.5%로 4.4포인트 떨어졌고요. 예. 다시 10% 초반으로 내리는 등 수도권 60대 이상과 30, 40대,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에는 안철수가 출마해서 결집 효과가 없었다는 네. 거죠. 올라가지도 않았지만 호남에서 더 떨어졌다. 그렇죠. 호남 배제. 왜 배제할까요? 겨우 39석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인데 거기서 또 전라도를, 호남을 또 배제하면 몇 석이 남을까요? 그다음에 또 호남만 배제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계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지금 비례대표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총선 때
정당 투표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호남 지지율하고 안철수 개 또는 안철수랑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좀 드물고 오히려 자유한국당도 찍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찍지 못하는 지역, 그런 지역들을 바른정당과 연대해서 같이 먹겠다. 이렇게 이제 안철수 속내라고 보통 표현들은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호남을 배제하고라도 당 대표에 출마할까요? 저는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거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은 극구 부인하겠지만 저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사실상 주인이 저는 이명박이라고 보고 이명박이 향후에 있을 게이트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배제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과 바른정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이렇게 합친 정당이 된다면 일부 또 떨어져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아마 60석 정도의 거대 야당을 하나 만들어서 어쨌든 박근혜 게이트와 이명박 게이트에 대해서 방해벽을 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는 그 시대가 올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왜 지금 나와서요 안철수가 이득을 볼 게 없어요. 물론 의도는 있겠지만 그렇게 치밀한 기획으로 나왔을까 싶기도 해. 아니 그 뒤에서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잊혀지는 게 싫은 거 아닌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안철수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이번에 당대표 출마를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정치 생명을 끝내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지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국민의당이 안철수가 당대표 체제에서 이 선거를 치러서 얘네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드물어요. 그러면 지금 당권을 잡고 이때 실패해서 또 지선 실패를 하면 책임을 져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얼마 안 돼요.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9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데 왜 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지금 당대표를 나오냐는 겁니다. 지금 잠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공부 과정,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유승민처럼. 그런데 없이 바로 당대표로 나와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급할까요? 안철수가. 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 아직도 4년이나 5년이나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명박이 급급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명박 수사가 게이트로 확대될 경우에 자유한국당 또는 국민의당 또는 바른정당 내의 일부 친박계의 의원들이 연루되지 않을 거란 보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게이트를 앞두고 누군가가 기획을 해서 안철수를 아바타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이거를 저는 지금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렇지. 네가 나가 있어야 왜 그냥 캐스트보딩을 지금 국민의당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게이트로 해서 국회가 지금 결정을 해야 할 단계가 곧 올 겁니다. 예, 곧 올 겁니다. 그럼 곧 올 건데 이때 캐스팅 보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힘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만약에 이명박을 조사를 하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만약에 무슨 투기나 이런 걸 만든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의 지금 정치인들이 지역적 기반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추 이제 누군가는 계산했겠죠. 한 19석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찬동한다 하더라도 19석 빼고 나서 나머지들이 표가 결집이 돼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근데 요 수를 세보면 딱 20, 30석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조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거기에서 아까 박지원이 그런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포석을 던졌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명박에 대한 거를 특위를 만들고 특조를 하고 이런 거 가기 전에 제 생각에는 검찰 내부에서 아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경찰이 마무리를 질 거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검찰이 지금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 뒤를 바치고 있는 자본의 권력들의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는 이렇게 될 거예요. 박근혜와 이명박은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목적으로. 그러면 이들 세력들이 살아남아서 뭔가 현 정부와
여당과의 정치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 힘이 약간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가운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지금 개혁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3당 체제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안철수와 유승민이 합친 당이 한 60석 정도로 만들어서 캐스팅 보드 역할을 이 당이 해버리면 지금 나머지 19석에서 20석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혼자 새로운 당을 못 만들 건 아니에요. 호남은. 그럼 들어오다 보면 이 3당 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박근혜와 이명박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그쪽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비님의 그 의혹 제기.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그럴 듯해. 아니 그런데 안철수가 지금 나온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120석의 대를 얼추해서 그렇죠. 국민의당 일부가 들어온다고 해도 한 140석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바른정당 그쪽과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부딪힐 수 있겠지만 이명박에 관련한 사안들은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이명박을 엄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같은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160대 140이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를 확실하게 단절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그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법 같은 그런 특별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강력하게 저항하면 마무리 짓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 더 나아가 지금 가장 심각한 건 얘네들이 무슨 포석을 던지고 있냐면, 내년에 지방선거와 뭐가 연루되어 있냐면 개헌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여당 행정부 중심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지금 안철수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안철수가 당대표로 출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개헌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개헌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박근혜 이명박의 게이트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이 두 가지 외에는 뭐가 없어, 이유가 지금. 근데 개헌이 이제 쟁점화가 곧 9월부터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내 중심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국회에 던져버렸어요. 원래 국회가 하는 거예요. 던지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거든요. 국민과 합의해서 만들어라. 그럼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하고 합의를 안 해요. 네, 안 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지금 벌써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배제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안철수가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지금 그 개헌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개헌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그 국회 내부에서만 그 법률적인 뭐 자기들의 이권 다툼이나 법률적인 논의만 해가지고는 개헌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건 개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미 내년 6월인데 그러면 내년 4월 이전에는 개헌안이 완벽하게 나와야 돼요. 나와서 국민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12월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2월에는 초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우리는 이렇게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국회에서는 국민들한테 그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권력 구조밖에 얘기되는 게 없어요. 자기들 국회의원 의석수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관심이. 자, 그렇지 않다면 MB를 보유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특별법이라든지 국회의 국회의 그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배제하고 행정부의 권력만으로 이거는 이명박 게이트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MB 정도 실력이면요, 검찰 정도는 손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적정하게 검찰과 제가 볼 때는 빅딜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저기가 있잖아요.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그 최고 그 권력 기관이 될 수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또 말이 달라지죠. 아니에요. 공수처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문무일. 아니 거부한 건 아니에요. 거부는 아니고. 저는 사실상 거부다 이렇게 봐서, 저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무조건 다 의심해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절대 믿지 않아요. 하물며 선출될 권력도 잘못 선출된 놈들 제가 의심하는데, 선출되지 않는 관료 조직은 저는 신뢰가 당연히 0%예요. 1%도 없어요. 문무일이 아무리 호남인이고 아무리 개혁적 성향이라 하더라도 이번 발표한 것 보면 수사권도 안 주고 공수처도 못 받고 기소권도 못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는 게 위원회만 수사심의위원회 만들어서 여기에서 수사가 적정했는지 심의하겠다 그러는데, 그 심의위원회 저도 운영해봐서 알거든요. 재건축위원회. 그거 다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다 있잖아요. 학벌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 형님 동생 해요. 또 교수 제자 사이도 되고요. 그 똑같은 기득권 하나 더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있던 위원회, 이것이 이 위원회가 폐륜적인 집단한테 넘어갈 때는 무서운 도구예요. 독재를 또는 부패를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게 그 위원회예요. 근데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찰이 적정하게 수사했는지를 심의하겠대. 엿먹어라 씨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은 그렇게 관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MB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한다? 엿먹어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 문제를 여당이 가만두겠어요, 벌써? 공격하잖아요. MB 수사 받아라. 아니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법으로. 아니 시민님 의견대로라면 그럼 국회의원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요? 그 자유로운 사람이. 그래서 지금 개헌하자는 거 아니에요. 개헌하면 자기들 입맛대로 개헌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개헌의 요구 사항은 어쨌든 제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제한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검찰총장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떠한 개혁을 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그거에 대한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에요. 법무부 장관이고 검찰총장은 그거에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직책이고 운명이거든요. 거기서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전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게 명종 씨도 얘기한 게 그 얘기였잖아요. 보수들이 권력을 사용할 것처럼 우리도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 수사권 독립시켜준다고 했잖아요. 나 관여 안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그냥 알아서 지금 국정원도 자체 TF팀 꾸리고 검찰도 지금 개혁적인 놈 검찰총장 앉혀놓고 알아서 한번 안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도 한번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방송도 만약에 방송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개혁을 하려면 또 제3의 개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자체 개혁 안 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해방 이래에 그 관료 조직이 스스로 개혁한 사례가 없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단 한 것도 없어요. 외부에서 메스를 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힘든 거예요. 네, 힘든 겁니다. 초법적으로 못해. 법적으로 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개입돼야 되는 부분이 국민의 여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박근혜 탄핵시키고 구속시킨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고 얘기가 너무 셌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가만히 있던 문무일이 안철수 때문에 딱이 맞은 게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 계속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누구나 알만한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뭐 약간 여론조사 개념으로 한 거긴 하지만 라디오 점유 청취율 조사에서 전체 지상파 가운데 2등을 기록했어요. 와우. TBS는 지방방송입니다. 서울 교통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교통방송. 한때 MBC가 라디오 왕국이었었죠. 그래서 네, 그렇죠. 아침에 MBC 표준 FM 켜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업장에 계시는 분들 뭐 여성시대부터 시작해서 싱글벙글쇼 지나고 라디오 시대 지나고 계속 그런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몇 년 전부터 1위를 줄곧 고수하던 프로그램이 바로 컬투쇼입니다. 컬투쇼가 나름대로 재밌어요. 팟캐스트에도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두시 탈출 컬투쇼에 이어서 종합 2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럼 1위는 어딘가요? 방금 말씀드렸죠? 아, 그래요? 컬투쇼라고. 아, 컬투쇼. 네. 제가 안 봐서 이게 누가 나오는 건가요? 컬투가 나와요. 근데 저는 잠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TBS가 1위인 줄 알았어요. 김어준 뉴스공장이.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저녁에. 근데 택시 기사한테 물어봐요. 그럼 뉴스공장이 다 듣는데요. 그리고 저는 뉴스공장이 김어준 총수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택시 기사들을 의식화시키는 게 가장 높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택시 기사들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무슨 택시를 타도. 그런데 저는 1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1위가 아니었구나. 기존 매체와 새로운 신생 매체의 싸움 같은 건데 김어준 자체는 지금 지상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생 매체이고 정말 군소 매체가 지금 MBC나 KBS 같은 것을 따돌리고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식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김어준이 갖는 상징성은
저쪽에서 말하기에는 음모론에 기반한 인터넷상의 스타 정도로 인식됐던 것이 주류 시장을 확 뒤집어 엎고 있는 상태예요.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니까요. MBC나 KBS에 비하면 TBS라는 이 망 자체가 갖는 그 열악함은 상상을 초월하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규모로만 따지면 거의 100대 1로 싸우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2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건 기존 매체가 다 지금 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시민들이 완전히 깨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더 이상은 이제 거짓말과 거짓말의 방송들, 그다음에 MBC나 KBS 주류 방송들이 이미 붕괴되었다라는 걸 그렇죠. 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현실이 지난 박근혜 파면될 때까지의 그 현실을 보면 라디오에서 아무리 재밌는 라디오가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정치 현실이 너무 재밌거든. 그렇지. 예. 엄청 재밌었지? 예, 엄청 재밌었거든요. 뉴스 보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 정치 시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들을 이 감수성을 자극하는 말랑말랑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성이 안 차 사람들이. 그거 정치 수준이 올라왔다는 예, 거죠. 그 뭐 저기 눈물 콧물 떨어지는 그 사연들이나 아니면 말랑말랑한 러브 스토리 노래만 듣던 사람들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께 간혹 드리는 말씀이 이제 공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정권을 쥐고 있고 주류 매체들이 다 정권에 잡혀 있을 때 그들과 싸우는 입장에서는 막 질러도 됐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정보를 공개 안 하니까 우리는 그냥 니들이 정보 공개 안 하면 다 거짓말인 거? 그러면 우리 음모론 제기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팟캐스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순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여성시대, 다음에 시선집중, 뭐 김현정의 뉴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올라와 있는데 지상파에 가면은 KBS, MBC, SBS 외에 각 지역마다 있는 방송국들까지 합치면 수도 없이 많은 라디오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뭐 공적 자금이네 뭐네 다 포함해서도 그들의 웬만한 프로그램보다 우리 방송도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책임감을 좀 더 무겁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 어쨌건 지금 방송 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팟캐스트를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사실 지상파 이쪽에 있는 방송들은 사실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보도, 특히 시사 이런 것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그냥 쓰레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이 바뀌면 새가 늘었던 뭐 할래 그랬어. 내가 한 말이 있었잖아. 3년은 우리가 싸워야 될 거다. 기존 매체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김장겸 봐요. 그렇지. 어마무시하게 버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기존 매체와 팟캐스트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박근혜랑 싸웠던 거랑 좀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매체들이 안 바뀌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데 그래서 정말로 공영방송들이 정상화가 됐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반 청취자들이? 안 돌아가. 왜? 여러분들 지금 돌아다니시다가 라디오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데이터 먹는 라디오 앱을 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는 고생을 왜 합니까? 막 듣고 싶지도 않은데. 기존에 해왔던 4년, 5년 동안 해왔던 그 습관대로 팟캐스트 듣는 거예요. 제대로 망했어 지금. 그러니까 듣고 싶을 때 듣는 거지 팟캐스트는. 일상생활화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팟캐스트 순위 한번 보세요. 그 순위가 어떤 변동을 이룬지 보시면은 이미 수년간에 걸쳐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팟캐스트 듣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일상생활의 대부분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지상파가 정상적으로 된다 한들 안 돌아간다니까요. 기존 매체들은 망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권PD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무섭다. 제가 그 권PD 얘기할 때 바로 제 생활을 이렇게 되짚어 봤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하기 전에 팟빵 열어서 어떤 걸 들을 건지 선택하고 그리고 귀에다가 이게 무선 꽂고 그냥 지하철까지 타고 사무실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또 팟캐스트 틀어놓고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어폰으로 안 두고 그냥 틀어놓죠. 틀어놓고 또 퇴근할 때 뭘 듣지 하고 또 들어다가 또 집에 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팟캐스트만 듣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폰에는요 공영방송의 앱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내가 라디오 안 들은지는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까마득하네요.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 그 정말 제가 그 공감한 게 뭐냐면 권PD 말에 영상을 보려면 걸어가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잖아요. 근데 라디오는 호주머니 넣어놓고 그냥 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팟캐스트가 이제 일종의 그 틈새 시장이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은
비디오로 많이 간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눈으로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귀로만 듣게 되는 그러니까요. 라디오 시장이 남아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그걸 너무 간과했던 거라고 보고 김어준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이제 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낙수 효과가 있어. 김어준 방송을 어떻게 다시 듣지? 못 들은 사람들은. 팟빵으로. 그러면 팟캐스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낙수 효과 중에 세가 나란다가 뭐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또 방송을 듣게 되는 그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서로 있는 거지. 자, 어쨌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상파가 개혁이 돼도 이 사람들은 나중엔 쩔쩔 굶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망하는 거죠. 어제 제가 최승호의 공범자들 시사회를 갔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제가 볼 때 공영방송은 개혁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안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안 돼도 돼. 필요 없다. 그래서 쓸데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땐 KBS 하나를 차라리 그 진보 매체 쪽에 하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골라서. 그러니까 좀 현대인들은 이미 지상파가 망가진 거나 상관없이 개인들이 만드는 우리 정보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마침 한국은 이명박근혜가 장악을 해버린 거라서 더 빨리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방송을 잘했더라도 몰락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신고리 오리커기의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국민 여론이 나중에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라든지 등등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원전이 계속 건설되게 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결로 개혁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얼마만큼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현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기존의 아젠다들 중에서 정치의 아젠다 있죠. 박근혜 나빠, 문재인 좋아 이런 아젠다들은 먹혔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안 먹혔던 두 가지가 저는 원전 문제하고 하나 더가 사드 문제라고 봐요. 지역적인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원전이 전혀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산에 있던 어디 경주에 있건 영광에 있건 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해진다고 하니 관심 안 두고 저쪽에서 막 던지는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경기료 폭탄? 먹히니까 반대하고 이러는 게 있을 거고. 사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 핵을 만들고 있고 그 핵을 막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북핵을 막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 써먹든 안 써먹든 그 관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밀접한 지역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부산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신고리 건설 중단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이 46%, 반대가 39.4%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이거. 그 지역에서는 지금 역전이 됐어요. 네, 분위기가.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산이 그 신고리 원전 또 고리 원전 해가지고 원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그쪽에 있어요. 그러니 본인들한테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수년간에 걸쳐서 캠페인이 많이 돼왔다고 봐요. 이거 진짜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한 달,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것. 그러니까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건설을 하는 쪽으로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가 나오면 건설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국민은 원전 건설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걸로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 이런 프레임이 먹히기 시작하면 이제 개혁이 다른 개혁들도 힘들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에너지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죠.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는 이게 복지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 공론화위원회든 어쩌든 저는 제가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방법을 지금은 철회한 것 같은데요. 그 배심원단 제도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권 PD가 얘기한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는 지역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관심을 어떻게, 이게 지금 부산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광 그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배심원단에 1000에서 2000명 정도 규모를 앉혀놓고 찬반 토론을 저는 하라는 겁니다. TV 앞에서.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고 몇 날 며칠 끝장을 하라는 거예요. 1회, 2회, 3회, 4회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나라는 원전이 필요한 것인지, 원전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이 원전을 없앴을 때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대안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논의가 되면 굉장히 사회가 성숙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지금 발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부산시민 46.8%는 거의 혁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정부가 제대로 에너지 정책을 홍보했다면 탈핵 정책을 홍보했다면 적어도 70% 이상은 나와줘야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낮아요. 제가 볼 때는. 이 46.8%가. 왜 그러냐면 원전 사고와 관련한 영화가 하나 나온 거 있죠. 판도라 영화 이후에도 충분하게 홍보가 됐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의 46.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 홍보에 문제가 있고. 근데 이게 작년에는 74%였는데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원전 마피아의 댓글 공작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문재인 정부를 사랑한다고 해도 한 가지 지적해야 돼요. 그 대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이들이 그 원전 마피아들이 우리한테 주입시켜 놓은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면 너희들 전기값도 올라가고 만약에 전력난에 시달릴 거야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심어놨거든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홍보에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탈핵을 했을 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게 있는 거냐를 국민들한테 다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100일밖에 안 돼서 이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아니 영어 표현은 잘 쓰셔야 돼요. 네. 홍보에 실패한 게 아니고 홍보 중이지. 그렇지 이제 홍보 중이지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 홍보전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닌 거라고 보는 게 적극적인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건 사실 없어요. 네. 그게 컨셉이야. 공론화를 시킨다는 게 뭐냐면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언론상에 나가서 격렬한 토론도 하고 그렇지. 그러면서 한번 아젠다로 한번 국민들끼리 붙어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컨셉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홍보를 주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민주당은 할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홍보전원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있는 물밑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붙어 있다고 보는데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대안도 있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건 분명히 대안도 있는 것이고요. 올해 엄청나게 덥잖아요. 현재 전기를 엄청 쓰고 있잖아요. 블랙아웃 같은 거 안 나잖아요. 전기 부족하다는 소리 안 나오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전력 예비율이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고리 오리코기 말고 다른 공정률이 80% 넘은 것들은 뭐 지금 건설 중입니다.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준공이 되면 또 전기 쓸 수 있는 게 더 많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찾아보면 금방 알죠. 지금 원자력 2개의 분량에 신재생 에너지 계획이 이미 발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삼척이 원자력 발전소를 몰아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원전을 2개 정도를 생산하는 양의 신재생 에너지를 이미 이 문재인 정부와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안을 내놨거든요. 그것만 전국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하던 게 두 번째 권 PD가 얘기한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지역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전 좋아 보이는 게 이제 뭐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또 현안 중에 하나가 4대강 보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보호를 보니까 상시 개방해라 이제 물 막지 마라 이게 37%였고요. 보호를 완전 철거해라가 34%.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둬 하는 게 2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뭐 여론은 확실히 기울었네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실제로 자기들이 당해왔던 어떤 그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정책들 이거 누가 했어? 이명박. 그런 것들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정치적인 지형도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원전이 나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느냐, 4대강이 주느냐 이런 것보다 내가 지지한 쪽의 정책이 아니냐에 대한 그 감정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잖아요. 정치 그렇죠. 이슈에서는. 예. 이 사람들은 거의 이명박근혜를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쪽은 버리고 있다고 보는 또 다른 지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